안녕하세요. 독보적인 재능으로 도스토옙스키 읽어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또 거북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뻔뻔하냐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정말 어떤 뭐랄까 삶의 목적과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어떤 취미 생활이 이런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뭐랄까 선천적이라 해야 되나 후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둘 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이러한 부분을 정말 입이 딱 벌어지게 놀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이 자식 미친놈이구나. 와, 어떻게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진가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쓸데없는 소리 나불거리면서 자기만족이나 하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저는 어마어마한 놈이라는 거를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오만방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예, 절대가치예요, 절대가치. 아무튼 간에 이제 여러분들 진짜 제가 좀만 더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영상이고 뭐고 그냥 구독 취소하실 것 같으니까, 예, 아무튼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사실인 걸 어떻게. 자, 가난과 파산의 늪. 당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쓴 사람, 작가 중 한 사람이었던 도스토옙스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만히 앉아 인세를 받아가면 남부럽지 않은 글쟁이로서의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사람. 하지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돈 앞에서만은 유명세에 걸맞지 않게 주눅 들고 쩔쩔맸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돈을 좋아해서 돈에 발발 떨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때는 마치 돈 쓰는 일에 한풀이라도 하듯이 정신없이 돈을 써제끼기도 했다. 상인의 딸과 결혼할 정도로 자본주의적 마인드를 품고 살았던 아버지와 달리 그는 돈에 관한 낭만주의자로서의 삶을 구가했다. 때문에 그는 항상 돈이 부족했다. 이러한 점도 제가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점이에요. 제가 돈돈거리는 사람 겁나 싫어합니다. 물론 돈밖에 모르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본질은 언제나 이상에 향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로 발전이 멈추는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또한 그다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어도 그는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돈에 관한 이러한 저주에 걸렸던 때문일까? 실제로 그는 평생에 걸쳐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일찌감치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던 터라 글 쓰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밥벌이 수단이 없었던 그에게 항상 출판 마감일을 맞춰야 했던 절박함은 특히 그의 심신을 괴롭히는 요인이 아닐 수 없었을 터였다. 돈에 대한 작가의 푸념이나 하소연은 이미 육군 공병학교 시절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빼곡하다. 거의 모든 편지가 아들의 생각에 더할 수 없이 인색한 사람이었던 아버지한테서 돈을 우려내기 위한 각종 묘책으로 가득 차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수사법과 필력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글의 연습으로 가능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아무튼 도스토옙스키는 돈 문제에 관한 짠돌이였던 아버지를 절대 닮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다. 이해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짠돌이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돈 밝히는 놈들은 진짜 역겨워요. 솔직하게 말해서. 돈돈 밝히는 게 당연한 거다, 자연스럽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만큼 생각과 어떤 사유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내가 현실적인 인간이다라고 자기 위로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꿈을 이룬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 어찌되었든 자업자득이기도 했고 환경 탓이기도 했던 피말리는 가난의 원인으로는 대체로 그의 허영심, 형과 함께 창간한 잡지의 파산, 수술로바를 만나러 가면서 비스바덴에서 손을 댄 도박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이 서로 맞물리고 발목을 잡으면서 눈덩이처럼 빚은 불어난 것이다. 먼저 그는 돈에 관한 상류사회의 자제 못지않게 여유를 부리고 싶었던 것 같다. 사실 육군 공병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는 그다지 쪼들리는 생활을 하진 않았다.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일정에게 근무수당을 받았으며 아버지가 사망한 후 영지에서 나오는 소득도 매달 송금받았다. 하지만 그의 과시용 소비는 수입을 감당할 수 없었다. 호화 아파트에 새 들어 사는가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돈을 뿌려댔다. 자린고비 아버지와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로부터 시달렸던 거예요. 그죠?
예, 돈을 아끼면 안 되는 부분에서까지 돈을 아끼니까는 참 인간이 뭐랄까 치졸해 보였던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그래서 남에게는 부유한 집안 자제처럼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 했던 아버지를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기 때문일까? 그는 사실 누구보다도 가난이라는 상황과 가난뱅이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명작들이 나온 거죠. 이를 잘 반영이라도 하듯 첫 번째 소설 가난한 사람들 이래로 그는 평생 가난주의를 맴돌았다. 찢어지게 가난한 주인공 마카르 제부슈킨에게 유일한 삶의 낙은 옆집 처녀 바르바라와 편지를 주고받고 그녀에게 자질구레한 선물을 사주는 일이다. 이거 제가 리뷰 올려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진짜 이거 울면서 읽었어요. 진짜로. 이 소설에서 작가는 자신이 창조한 최초의 문학적 인물에다 스스로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하다. 독자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마카르 제부슈킨의 선한 마음이 오히려 연민으로 다가오는 것은 본인도 쥐뿔도 없으면서 주위 사람을 챙기려 했던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이미지와 오버랩돼서일까. 그는 돈에 대한 씀씀이가 어쩔 수 없이 제지당했던 시베리아 유영지에서의 생활을 제외하고는 거의 평생을 돈 때문에 허둥대어야 했다. 여기에 형 미하엘까지 거세한 문학에 대한 낭만적인 꿈 역시 쪼들리는 인생의 한몫을 단단히 했다. 동생이 유배지에 있는 동안 형 미하일은 담배 공장을 세워 나름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자 그들은 의기투합하여 잡지를 창간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미하일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형도 사실은 어떤 이런 문학적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현실에 타협하고 있었던 거죠. 도스토옙스키 역시 1861년에 그들이 창간한 잡지 시간에 작품을 연재하고 편집을 맡는 등 이 일에 깊이 관여했다. 하지만 이 잡지가 정치적 문제로 폐간이 되자 그들은 1864년에 시대라는 제목의 또 다른 잡지를 창간한다. 그러나 그의 형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대 역시 그 운명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남은 것이라곤 25,000루블 이상이 되는 빚뿐이었다. 형이 사망하자 잡지사에 관련된 빚쟁이뿐만 아니라 그 옛날 담배 공장과 관련된 빚쟁이들까지 동생에게 들이닥쳤다. 사실 동생의 그 빚을 변제할 법적인 책임은 없었다. 그러나 그저 착해 빠진 동생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도리상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형의 유족들인 미망인과 그 자식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놀아 자청했다. 게다가 첫 번째 아내가 데려온 아들까지 부양했던 것은 그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사실상 거의 박애주의자를 자처했던 거죠. 그죠? 사실 전처가 데려온 의붓자식 파벨이나 형의 식구들은 그에게 그다지 고마워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당당하고 당연하게 도스토옙스키에게 돈을 요구했다. 오늘날의 경제 마인드로 본다면 도스토옙스키는 손익을 계산할 줄 모르는 젬병이로 놀림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싶었던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선량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하다. 이러니까는 이제 이용을 당한 거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1865년 그는 형에게 물려받은 빚 중 3,000루블을 당장 갚아야만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채권자들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했지만 그에게는 돈을 구할 아무런 방도가 없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문단의 투기꾼인 서적상 스텔로프스키가 나타났다. 3,000루블을 받는 조건으로 도스토옙스키는 어쩔 수 없이 3권의 분량의 작품 전집에 대한 출판권을 그에게 팔았고 1866년 11월 1일까지 새 소설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만일 이 기한까지 원고가 출판업자에게 넘겨지지 않으면 이미 나온 작품들은 물론 앞으로 나올 작품들에 대해서도 스텔로프스키가 저작권을 갖기로 되어 있었다. 굴욕적 계약서에 서명하긴 했지만 그가 스텔로프스키와 계약한 새 장편 도박꾼을 기일 안에 완성할 가망은 없었다. 그러던 중 여성 속기사 양성학원을 차리고 있는 친구한테서 안나 그레고리예브나 스니트키나 이름 어렵네 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소개받았다. 이 안나가 도스토옙스키에게 있어서 정말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나올 거예요. 그는 소설 도박꾼을 그 젊은 속기사에게 받아쓰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마감일 안에 완성했다. 이걸 마감일 안에 완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안나 덕분에. 그리고 도박꾼은 1867년 스텔로프스키가 출판한 전집에 실리게 되었다. 이로써 작가의 부인이 될 안나 그레고리예브나는 아폴리나 수슬로바에 대한 그의 사랑 이야기를 최초로 듣게 된 인물이 되었다. 글쎄 이 때문이었을까? 이 작품 후 완성 후 도스토옙스키가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작가이기 이전에 한 남자로서 한 여인에게 안절부절 못했던 그 심정을 묘한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느끼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일까? 여하튼 그의 가난에 쫓기는 삶은 새 인연을 만드는 운명으로 연결되었다. 진짜 이 안나가 정말 인연이었어요. 그죠? 예, 정말
천생연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867년 2월 15일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도스토옙스키는 신부보다 25살이나 많았다. 안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 앞에는 험난한 삶이 놓여 있었다. 결혼 초 도스토옙스키는 전처의 아들 파벨과 형 미하일의 미망인까지 거느리며 살았다. 때문에 그들의 질시를 받는 나이 어린 부인 안나의 입장은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 이때 도스토옙스키가 먼저 해외여행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파벨과 형수의 돈 요구에 묶여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안나는 끝내 남편을 설득한다.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잡지 러시아 통보에서 원고료를 가불하여 형의 유가족과 전처 소생의 생활비로 내밀고 안나는 안나대로 자신의 혼수품을 팔아 여비를 마련한다.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리고 1867년 4월 14일 부부는 마침내 페테스부르크를 떠나 드레스덴에 안착했다. 유럽을 배회하며 살았던 이 시기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작가의 예술적 감흥을 흔드는 위대한 창조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작가는 세계 문화유산을 관람하며 희망과 영감, 정신적 고향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위스 바젤 미술관에서 한스 홀바인의 무덤 속 그리스도의 주검에 감동을 받았고, 이탈리아에서는 라파엘의 그림의 넋을 잃었으며, 독일 드레스덴에서는 클로드 로랭의 풍경화, 아시스와 갈라테아가 있는 바다 풍경에 신비롭게 이끌렸다. 이 라파엘은 진짜 천재 화가였고 교황이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들이 묻히는 무덤, 거기에 이제 라파엘을 묻어줬어요.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 특히 클로드 로랭이 기울어가는 태양에 비친 환상적인 풍경은 그의 상상력 속에 인류의 황금시대에 대한 꿈과 신비롭게 결합되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소설 악령의 스타브로긴과 미성년의 베르실로프에게 일종의 지상낙원에 대한 상징으로 나타나게 된다. 도스토옙스키 부부가 제노바, 베를린, 드레스덴, 프라하, 밀라노와 피렌체로 옮겨다니며 국외 체류자로 지내야 했던 시기는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기 이를 데 없는 시기였다. 이 와중에도 본국에 있는 형의 유가족과 전처 소생에게 매달 적지 않은 생활비를 보내주어야 했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의 힘든 생활은 계속되었다. 이 정도면 뭐 유가족하고 전처 소생이 거의 뭐 빈대 새끼들이네.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시기에 도박을 멀리했는가? 그건 아니다. 오히려 해외 떠돌이 생활은 수많은 카지노의 유혹에 노출될 위기를 더 많이 만들어주었다. 기회라고 보기보다는 위기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도박은 그에게 늘 잠재적 중독으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의 피 속에 흐르는 도박 기질은 늘 심한 후회와 우울증을 그에게 반복적으로 안겨주면서도 또다시 도박에 빠지게 했다. 안나 역시 작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존경으로 많은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긴 했지만 끊임없이 도박을 했던 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엄청 고통스러웠겠죠. 도스토옙스키는 1867년 5월 24일 아내 안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다. 어떤 편지일지 기대되네. 사랑스러운 안나, 나의 번 나의 아내, 제발 나를 용서해 주구려. 비열한 놈이라고 나무라 하지 말아주오. 나는 죄를 짓고 말았소. 당신이 보내준 돈을 몽땅 그야말로 송두리째 잃었단 말이오. 어제 받은 돈을 바로 어제 잃었구려. 당신 볼 낯이 없소. 이제 당신은 나를 무엇이라고 그럴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릴 지경이요. 나는 그저 당신의 심판이 두려울 뿐이요. 나는 도박이 미워졌소.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제도 나는 도박을 온통 저주했던 거요. 어제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자 나는 단 몇 푼이라도 전에 잃었던 돈을 보충하겠다. 단 몇 푼이라도 내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룰렛을 하러 갔던 거요. 나는 돈을 조금이라도 따면 좀 더 딸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버릇이 있어. 그런가 하면 처음에 조금 잃다가 점점 잃게 되면 꼭 만회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요. 이거 보상심리죠, 일종의. 보상심리라기보다도 이제 원금을 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나 더 잃게 되면 처음에 됐던 미천만이라도 되찾으려고 정신없이 승부를 계속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만 모조리 잃게 된단 말이요. 많은 이제 저기 강원랜드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돈꼬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지금 이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위대한 작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인생 파탄자일 뿐이지.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자기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위대한 작가죠.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 지금 도박하고 계신 분들 정신 차리고 집에 돌아가세요. 한심스러우니까. 아무튼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편지를 아내에게 보낸 뒤에도 도박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돈을 잃게 되면 엉뚱한 구실을 대며 화를 내다가 아내의 발밑에 쓰러져 큰 소리로 엉엉 통곡한다. 참 가여운 인간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나 돈을 조금이라도 따면 온 세상을 혼자 차지한 것처럼 요란 법석을 떨었다. 다혈질인 그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도박 미천을 구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는 돈을 싹 쓸어가지고 나가야만 성이 찼다. 만약 아내가 싫은 소리를 하면 미치겠다,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며 걸핏하면 결혼 반지며 아내의 옷, 신발, 낡은 모자까지 전당포에 맡기고 나였다. 와, 야, 안 나가 이 정도면. 이 25살 많은 도스토옙스키랑 결혼한 안나가 뭐에 씌였거나 아니면 정말 제가 천생연분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안나가 없었으면 도스토옙스키 자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도스토옙스키의 행동에 대해서 그의 아내는 가끔 잔소리를 하긴 했으나 놀랄 정도의 부드러운 태도로 대했다. 안나의 일기에서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냥 아가페가 그냥 일반 사람이 갖고 있는 아가페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거의 뭐 전 인류애를 다 합친 뭐 거의 그 정도의 아가페가 아니었을까. 그가 나에게 매달려 몽땅 잃었다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나무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비참한 몰골로 보이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괴롭고 슬펐다. 나는 그를 껴안고 너무 걱정 말아요, 울지 말아요 하고 달랬지만 그이는 나 같은 사내는 당신의 남편의 자격이 없어. 당신은 나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테지 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진짜 어마어마하네. 젊은 아내는 남편이 돈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돈을 잃고 절망하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로 남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다. 이런 그녀의 태도를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누가 이해를 하겠어 이거를. 예. 하지만 안나는 어쩌면 바로 그런 기질이 작가를 지탱시켜주는 힘이기도 했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다. 그치? 자기가 없으면 이 사람은 죽는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작품을 구상할 때와 마찬가지로 온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도박에 쏟아붓는 남편을 섣불리 말릴 경우 그를 구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파멸시키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어린 아내는 남편의 마음속 바닥까지 꿰뚫어보며 그를 사랑했다. 그런 점에서 도스토옙스키가 45세 때 안나를 만났던 것은 그의 인생 최대의 행운이 아니었나 싶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 안나를 만난 게 진짜 기적이라고. 도박꾼, 백치, 악령, 미성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일련의 대표작이 햇빛을 보게 된 절반은 아내에게 공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몸에 지닌 모든 것을 남편 도박에다 다 뺏기면서도 그의 간질병을 극진히 간호했을 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끙끙거리며 중얼거리는 것을 받아써서 그것을 완벽한 작품으로 정리했다. 이것은 아마 안나가 한 여자로서 남편을 사랑한 것을 넘어 남편의 문학에 대한 일종의 숭배가 있었다라는 것. 정말 도스토옙스키가 안나를 만난 것은 너무 부럽습니다. 예, 저도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네요. 저는 도박을 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은 남편의 생각을 거의 이해하지 못해 그와 정신적 삶을 공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의 서재 앞에 듬직한 수문장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인내하고 용서했다. 도스토옙스키가 인생 후반기에 맞을 수 있었던 조용함과 안락함과 행복은 아내의 뛰어난 조직력과 상술 덕분이었다. 그녀는 빚쟁이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타협하는 요령을 알고 있었고 남편을 친척들의 강요로부터 보호하면서 자기 자신의 출판사까지 만들었다. 1873년 그녀는 남편 작품의 발행인이 되었고 단행본으로 출판된 백치와 악령은 작가의 물질적 안정에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녀는 도스토옙스키 곁에서 오직 그만을 위해 살았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쳐 자신의 회고록에서 객관성을 잃고 남편을 성인 같은 존재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작가의 아내로서 보여준 그녀의 인내와 사랑은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놀라운 정도가 아니죠. 미친 수준이죠 거의. 남편의 사망 후에도 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를 찬미하는 데 헌신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 정교회와의 관계 개선을 노력했고 그들이 말년에 머물렀던 스타라야 로사에 학교를 지어 남편의 정신을 계승하기도 했다. 여러분들 뭐 미혼이시면은 제가 물어보겠는데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진짜 예, 목숨 바쳐서라도 데리고 살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안나와 같은 여자, 그죠? 어마어마하네.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스토옙스키는 이 안나를 만남으로써 그가 이렇게 지금까지 위대한 작가로서의 명성을 떨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깊은 여운을 남기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